다음은 최근에 우리 국민들은 좀 관심사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어떤 판결이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국대 그 천안 캠퍼스에 예. 25세의 청년, 예,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뭐 대학을 졸업한 청년인 예, 것 같은데요.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50만 원 벌금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유죄 판결이. 이것을 놓고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계해서 지금 논란이 많고 있는데 우리 여 변호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것의 의미까지도 좀 우리 짚어주시죠. 국민들께서 이 부분이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의 뭐 조그마한 부분으로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중요한 사건에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정권 바뀌고 다시 어떻게 되면은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뭐 우리 검찰 개혁 얘기하는데 경찰 저는 개혁도 이번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금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게 있죠. 어떻게 됐냐면은 그 양반이 아마 의경 출신이에요. 출신인데 나왔다가 조국 교수 유재수 사건에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정의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전대협 왜 그 대자보 붙인 전대협 옛날 전대협 말고 거기 가입을 했어요. 가입해가지고 이번에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안에다가 마치 시진핑 그 주석이 문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다. 예. 그 나의 충실한 문재앙을 통하여 문재인을 재앙이다 해갖고 다 문재앙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표현한 게 아니고 예, 그 대자보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신문에 놨더라고요. 저는 문재앙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여하튼 그걸 해놨는데 그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권에 국가 원수 모독 뭐 어쩌고 했는데 그런 죄는 아예 죄 자체가 없어요.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거 없어요. 과거에는 뭐 그런 걸 그게 아니고 적용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유신 시대 때 그걸 국가 원수 모독인가 뭐 할라 했는데 못 했을 겁니다. 그 국가 원수 모독에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어요. 한다면 명예훼손 뭐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건 있죠. 국가 원수를 일반 국민과 완전히 차별시켜 놓고 옛날 임금처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갖다 하려다 못했고 다만 경범죄 처벌법에다가 유언비어 유포죄를 넣었다가 그게 80 몇 년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유언비어라는 거 있죠. 그것도 대통령이 볼 때 유언비어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표현의 자유에 하나에 해당하는데 언론의 자유.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번에도 사실 경찰이나 집권층은 대통령을 욕한 데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건조물 침입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단국대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도 원치도 않고 우리가 아무 피해가 없다. 간 돌아 했는데도 끝까지 처벌을 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조물이라도 그 사람이 다른 범죄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 건조물 침입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이 만일에 단국대 천안분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학생들 책을 훔치려고 들어갔다. 그럼 건조물 침입 맞아요. 그리고 있죠. 대학교는 있죠. 가장 언로가 활발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렇죠. 중세 때 대학이 생긴 이유가 있죠. 그때는 중세 때는 임금 있고 이런데 말을 막 했다가는 그때는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절대 왕정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 소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신라 시대 때. 범죄인도 소도로 도망가면 종교 성지죠, 그죠? 지금 윤명이가 국회가 지금 소도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처벌을 못하는 식으로 중세 때 그 갈릴레오 같이 지구가 돈다는 말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학이란 데를 갖다가 일반 국민이 자기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좀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고 중세 때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 대학으로 도망가면 범죄자가 과거에도 대학은 가급적 경찰이 안 들어왔죠. 그렇죠. 존중해 줬죠. 박정희 때 들어왔어요. 데모할 때. 예. 그게 이제 독재라는 거 지금 이 사람들 욕하는 독재가 그랬는데 이건 뭐 데모할 때 돌 던지고 화염병 날아다니고 할 때도 경찰이 들어왔을 때 욕을 자기들이 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의사 표현하러 들어갔어요. 정치적 의사.
대학교에서 있죠. 그 이제 대학 관계자 정인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붙인 데에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말 안 했다 하더라도 있죠. 아까 좀 전에 말한 대로 대학이 그 정도의 열린 공간이 되려면 언론에 이 사람이 거기다가 범죄적인 내용이 아닌 한 그리고 지금 집권층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그 자기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시연하는 그런 장소인 한 그거는 주거침입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그 본교 학생이 이 사람은 본교 학생은 천안 본교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교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정도의 부정 그것도 주거침입이 돼야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죠. 그게 왜 대학생 거기에 있는 학생은 주거침입이 안 되고 그러네요. 같은 범죄를 했다면 만일에 그런 그 붙인 게 그 대학 측의 의도에 반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해서 50만 한 거거든요. 대학 측의 의도에 반한다. 그런 대자보로 붙인 게.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도 그 저게 의도에 반한 대자보로 좀 처벌받아야 됩니까? 주침입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오늘 이게 되게 흥분할 사안이라서 하는데 차라리 저는 그래요. 이걸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당연히 무죄나겠죠. 그럼 떳떳이나 해.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다. 이 명예훼손이 안 될 것 같으니 꼼수를 부려요. 꼼수를. 검찰개혁 이런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단계 할 게 아니고 경찰도 꼼수를 부렸고 이걸 조사한다는 자체가 꼼수죠. 검찰이 그럼 막아줘야죠. 이거는 안 된다. 검사가 경찰하고 다른 게 자기는 법률 전문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훼손도 안 되고 제가 지금 드린 그 어떤 주거침입의 개념이죠. 안 된다. 그러면 무혐의 하든지 최대한 기소유예 해야 된다. 근데 더 문제는 그 판사였다. 그래서 지금 법원이란 게 이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루를 지켜야 하는데 왜 판사가 그랬냐 이거 검찰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권력 눈치도 봐야 하고 뭐 인사권도 이쪽이 갖고 있으니까 추미애처럼 너 저리 가 저리 가라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판사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재판부가 우리 같이 판사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요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박시환 전 대법관 이번에 대법원장 물망까지 올랐지만 본인이 고사했다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인천지법의 초임 판사 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구만요. 그때 집시법 전 무죄를 했어요. 그건 법에 어긋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건 저항권이다. 그 무죄하고 그다음 그 사람이 그다음 그 우리법 연구회 만들고 그 태동입니다. 그 사람이 시작한 나중에 대법원까지 했어요. 그러면요 정말 판사라면은 검찰이 그렇게 기소했다 하더라도 이건 일종의 저항권이 일종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의 범주, 표현의 자유하고 있죠. 주거 침입하고를 갖다 균형 있게 비교 검토해보라 이거예요. 어느 게 더 보호받아야 될 것이냐. 그렇죠. 대학의 어떤 주거의 평온이 보호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국민의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더 보호받아야 될 것이냐. 이걸 한번 한 번에 검토해 봤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있잖아요. 어떤 제가 재밌는 대법원 판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간통화로 어떤 남자가 그 집 여주인 주부만 있는데 들어갔다. 이거 주거침입 봅니다. 네, 그러겠죠. 이거는 범죄 행위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 판사가 있죠. 대자보 붙인 그 표현을 갖다가 범죄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범죄는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항소심 가서 어떻게 되고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지라도 무죄를 썼어야죠. 진짜 판사라면은 쓰고 제가 그랬잖아요. 최대한 선고유예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유예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해서 나는 참 지금 현행법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유죄 선고는 하지만 선고유예도 유죄입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표현의 자유. 그렇게 하는 게 판사지. 아이고 검찰이 기소에 100만 원 청구했거든요. 약식으로. 그냥 50만 원 했으니까 난 멈춰나게 봐준 거다. 이거는 판사로서 있죠. 내가 그 어떤 판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아까 말씀 최후의 보루인데 그 인권에는 표현의 자유도 들어갑니다.
그걸 보호하는데 실패한 법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판사도 법원 내에 흐르고 있는 뭐 기류를 반영했으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대자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숨 쉴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과거 임금님 시절에 대나무 숲 같은 거예요. 예. 말 못하니까 대나무 숲에 예.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저 난리 법석이 난 게 뭡니까? 나 숨 좀 쉬다 그거 아닙니까? 프로이드 사건이라는 게. 조지 플로이드. 예. I 숨 can't 좀 쉬게 breathe라고 해달라. 그랬지. 예.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 의미가 여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100만 원인데 50만 원 깎아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판결로 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도 대통령 얘기했다가는 잘못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일이야. 저는 판사가 있죠. 지 소신이 정글은 100만 원 그대로 하든지 그 다음 아니면 무죄를 하든지 해야지 50만 원 깎아준 걸로 있죠. 무슨 생색 낼라는 거 비슷한 거 그거는 정말 반대고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헬무트 콜이라고 알죠. 예. 독일의 그 유명한 총리인데 키가 콜 190이 수상. 넘고 예. 몸무게가 뭐 100 몇십 킬로 아주 우둔하게 보여요. 그래 그 사람한테 농담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 맞아요. 뭐라 하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농담이 콜 총리는 번개가 칠 때마다 웃더라 이거예요. 왜 웃냐 그러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정치인이니까 사진 프레시 퍽 터지면 맞아요. 웃는다. 그런 그런데 조커예요. 콜 총리 농담이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막 콜 총리 농담 시리즈라고. 그건 비행기에서 그 추락을 해 뛰어내리는데 보니까 딴 사람들 낙하산 타고 뛰는 자기는 그 어린이들 학교 갈 때 매는 가방 메고 뛰어내리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해도 웃고 아 이거는 우리 독일 국민 나라를 사랑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관대하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있죠. 지금 경찰 문제로 치부하지만 저는 정권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대통령이 정말 민주적인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얼마 안 남았지만 원하는데 그러려면 관대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촛불 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생각에 반하는 사람은 지금 벌금 50만 원 같이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검사장 같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177석에 칼자루 지었고 정권 지었고 이런 데서 오히려 관대함을 보이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제왕의 지위에 올랐다. 존엄의 위치에 올랐다. 감히 이제는 문재인 늘 대통령에 나한테. 대해서는 비난이라든가 험담을 했다가는 뭐 살아남지 못하리라. 신문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일 중에 지금 하나가 혹시 인국공 사태라고 압니까? 잘 예. 모르실 거예요. 예.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아, 줄여서 그걸 인국공항. 나저 인민공화국 뭔지 알고. 저도 처음에는 인국공 사태에서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그건 했는데 알죠. 그걸 줄여서 이제 인국공 지나가면 사태인데. 전부 정규직 되는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날 거기를 방문해서 공공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하겠다. 제로 선언을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왔던 사람들은 다 정규직화 시켜주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 이후에 왔으니까 시험 봐. 공채하고 다 뭐 같이 시험 봐.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임금이죠. 뭐 북한 김정은이 어디 정은이 뭐 만극하여이다네 진짜. 현지 지도가잖아요. 예, 똑같아요 지금 예, 하는 예. 게. 그런데 여기서도 뭐 비정규직을 참 차별받는 분들이 많고 또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정규직으로 도와줘야죠. 해주고 또 어떤 임금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저는 백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 문제가 본질은 아니고 2030 세대들 지금 코로나 사태다 그 전에도 이미 취업 절벽이라든가 뭐 헬조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1,900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1위에 선호도 1위 공사죠. 인천 공항공사. 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리가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 시험 쳐도.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있죠. 아까 말씀대로 비정규직이 얼마나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해주고 예.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 절차가 아까 제가 그 법치주의라는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번 현지 지도 싹 지나가면 뭐가 다 달라지는 식으로. 그렇죠. 그건 인치예요, 인치. 예.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그 나라 제도가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거는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그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그렇죠. 남기거든요. 예. 그럼 법치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예? 그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힘들고 빨리 이게 좀 개선이 돼야 한다 한다면은 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갖다 개선하고 어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내가 한마디 하니까 이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뭐 결국은 여권 인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장이 나는 아무 권한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집행만 하는데 왜 그러니까 나한테 말 안 그걸 들으면 한다는 임기도 전에 또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말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제도가 아니고 어떤 대통령의 인사권, 그것도 정해진 인사권이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사권을 통해서 이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거, 이거는 결코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법치니 뭐 제도니 이런 거 필요가 없죠. 대통령 말 그럼요. 한마디면 다 예. 되지. 근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산 문제라든가 기구 문제라든가 이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을 겁니다. 예. 그러면 공항공사라는 데서 이런 그런 데 대한 검토가 하나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니까 옮긴다. 이렇게 되면 그 공항공사 비대한 정규직 문제 어떻게 앞으로 지금 공항이 안 그래도 지금 출입국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데 지금 3,200억에 올해만에도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요 놀고 있는데 그걸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또 메꿔 넣어야 돼요. 메꿔줘야죠. 공사는 일반 사기업하고 달라서 사기업도 사실은 이번에 두산 같은 경우 보면은 결국 산업은행에서 지원해주면 그게 우리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 어떤 인권 문제에 따뜻한 관심을 가진 건 좋지만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민주국가 대통령이라면은 제도에 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모범을 좀 보여달라. 그리고 특히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이 법을 자꾸 그 뛰어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군인 대통령들 법 무시하고 막 할 때 요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 정부가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이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조국 사태도 결국은 이 공정과 정의에 위배됐기 때문에 배치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했죠. 분노를 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 청년들의 어떤 소외감, 박탈감이 엄청난 거고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지금 박은 거 아니냐는 게 대다수 이 젊은 층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공항공사에서 채용 계획이 있을 거고 이미 공고가 났든지 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연간에 한 50명 정도 뽑고 이거 얼마나 한 뽑는 200대 1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가 바늘 구멍 뚫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비정규직이 되면은 그 50명 뽑는다 그랬습니까? 한 못 53명인가 뽑는 작년에도 겁니까? 뽑겠지. 아무래도 줄어들죠. 적자가 예. 나고 또 이 정규직화 되면은 그만큼 로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청와대는 아니 보안 검색 요원하고 일반 정규직으로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기획하고 행정하고 뭐 경영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를 보면은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정규직 노조까지도 들고 일어난 것은 정규직까지 전부 합쳐봤자 한 1,500명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항공사. 근데 여기 한 1,900명이 들어와 보면 노조가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노조가 주도권을 잡게 되고 다 임금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 고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요. 법원에 있을 때 보니까 요새는 안 그런데 지금은 9급부터 시험 다 치는데 옛날에는 그냥 기능직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법정 경위 이렇게 왔던 사람이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꾸 목소리 커지니까 우리 정규직 일반직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법원 서기 주사가 막 되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1,900명이 보안 검색용 오지만은 그게 다 근무할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 결국은 노조 아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본말로 기리까이라 그러죠. 전환돼 가지고 나중에 보면 우리 법원에 그때 보면은 운전기사로 들어왔던 분이 등기 공무원 하고 있어요. 우리 언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겁니다. 비정규직 없애라고 하니까 언론사에 다 비정규직들을 이제 정규직화하고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임금도 원래 받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노조 선거를 생기고. 한다든가 하면 노조위원장들은 그 사람들 다 표를 생각해서 당신들 처우 개선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과 같이 해주겠다고 공약하게 되고 또 사장도 이 선거제가 되다 보니까 사장부터가 이제 그걸 앞장서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조직 자체가 엉망이 되죠. 엉망이 돼버리더라고. 내가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이제 그런 앞날이 뻔히 보이네요. 거기서 이제 지금 정규직들이 이것은 평등권에 대한 침해다.
그 헌법 11조인가의 그 기본권 조항에 네, 네. 평등권이 있는데 평등권이 있죠. 그것을 침해로 보고 지금 헌재에다가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은 되기는 힘들 거예요. 예. 네, 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정규직이 다만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면요, 그거는 지지를 못 받으니까 못 받지만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법치에 대한 무관심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아마 인정받기는 힘들어도 어떤 이런 문제 자꾸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이 사회가 조금 우리가 계속 진보가 바라는 게 나아지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이게 과거로 자꾸 회귀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헌법 소원하는 거 저는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그게 동기가 불순한 게 하다 하더라도 자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닌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부인 그 재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건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했는데 판사가 아주 제대로 아니 증언 거부권 오고 여기 재판에 출석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와서 당신이 거부하려는 것은 그 자유다 와서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국 교수가 뭐 서울법대 교수하면서 또 법조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인권을 갖다가 아무데나 들이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니 오히려 법원에 정의로 나가는 거는 민주국가에 또 국민으로서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정인 나가는 거는 마치 미국에도 배심 재판에 배심 나가는 같이 민주국가의 어떤 사법제도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국민의 의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증언 거부를 할 게 아니고 나가는 걸 거부할 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지금 조국 교수는 정경심 교수와 부부 사이기 때문에 친인척의 어떤 그 불리한 때는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기 범죄와 관련될 때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 중에 많은 부분이 조국 교수도 지금 공범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입시비리 자녀 그런 거 거기다가 그 펀드 투자 코니코피 그것은 조국하고 상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공동관계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 또 자기 증언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검찰 수사 때도 다 흘러나온 얘기가 또 기자들한테도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나는 재판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판사 앞에서 있죠. 판사들이 증인 나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선서 거부권.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국 교수가 선서 안 하고도 증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완전히 거짓말하고 작정하고 나왔구만. 왜냐하면 선서하면 위증죄가 처벌받고 선서를 안 하면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법원 그 위증죄 법 조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한 자가 거짓말할 때는 위증죄다. 그러니까 선서 거부권까지 있어요. 조국은. 그런데 문제는 그 선서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뭐냐 저놈 거짓말쟁이. 그렇잖아요. 거짓말하고 작정했구만. 조국은 법을 잘하니까 법꾸라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조국으로서는 있죠. 그 자기가 법무장관까지 지냈다면, 그걸 서울대 교수를 했다면 증인으로는 채택되면 나와야 돼. 증인 채택이 안 되면 몰라도 나오고 거기서 나 선서 거부하겠다 또는 그다음 나와 부인의 어떤 범죄에 관련된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증언이기 때문에 그 증언 거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 나가고 안 나가고는 증인으로 채택된 본인이 결정한 건 아니죠. 증인이 채택되면 아예 안 됐으면 모르지만 그 나가는 거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의무입니다. 어떤 사법 체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내가 증인하기 싫다고 안 나가고 이러면요 사법 제도가 유지가 안 되죠. 특히나 조국 장관은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다음 서울법대 교수를 한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라면 일단 증언 의무라 그래요. 증언 의무. 증언 의무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난 못 나가겠어. 이러면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볼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나는 선서 거부를 하겠다. 또는 이 부분은 내가 그 천하 정경심 씨죠. 나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건 모르는데 아예 나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앞부분에서 좀 빠뜨린 부분 하나가 김웅 검사라고 지금 의원 지금 국회의원 됐으니까 미래통합당에 그분이 제기한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박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런 직권남용죄로 단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직권 남용이라는 거 있죠. 이 뭐냐 하면은 외피는 겉으로는 직권을 행사하는 같은 모양은 갖췄지만 그 동기가 사적인 이익이냐 정파의 이익이냐, 그러니까 원래의 직권의 행사에 필요한 동기를 안 갖추고 다른 사적인 동기 때문에 하는 게 직권 남용입니다. 예. 우리 직권 남용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청와대 비서관들 직권 남용죄로 많이 처벌받고 감옥에 있는 분도 있는데, 그게 추미애 장관이 그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네, 판사 출신. 뭐 수사지휘권, 네. 그다음 뭐 감찰을 회부하는 거, 이건 너무 내 권한이다 했죠. 네. 그렇지만 이게 있죠. 한동훈 특히 이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이게 과연 이 추미애 장관이 정말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처벌을 받아야 돼서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윤석열 청장의 총장. 수족을 자르는 용어로 사용된 거냐, 이거는 본인만이 알겠죠. 또 정치적인 또 의도도 예, 그런 거 본인만이 지금 생각하고 있겠죠. 우리는 외부에 나타난 정황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의도가 진정성이 있는 거냐를 판단하는 건데, 한동훈 검사장 문제 앞으로 수사도 지금 돼 있고 감사도 있고, 그게 좀 더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오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추미애 장관은 지금 나는 내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렇게 태도로 나오겠지만, 그거는 본인의 의도라는 거는 본인이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황을 가지고 과연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됐고 다른 지금 그 수사지휘권 행사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직권 남용의 어떤 혐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웅 의원의 말도 저는 뭐 한편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장관의 최근에 언행은 좀 과도하다, 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꼭 정권이 안 바뀌더라도 뭐 김웅 검사 국회의원이 고발 못하라는 부분은 없는데, 그렇죠. 공수처 8조 보면은 추미애 장관을, 그렇지, 직권 남용은 그 공수처 수사 대상이죠. 예, 고위공직자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장관이니까. 될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윤석열도 지금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수사 대상은 확실해요. 마치 직권 남용이 뭐 그것처럼 외피인 것처럼. 그래서 법사위와 공수처를 갖다 장악하고자 하는 동기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 뭐 공수처 1호라고 최강욱 의원도 이야기했고 하지만은, 그 사실은요, 좀 전에 김웅 의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장관들 뭐 추미애 장관만이 아니라 특히 그 저기 원전 관계 문제라든가 이거 있죠. 그 공수처에다가 직권 남용으로 고소하면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사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여건이 그 장악에 대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공수처를 갖다가 이용하고 그 설립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상원 변호사님 많은 시간을 내주셔서 장시간 전국 현안 중에서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을 소상히 풀어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